그날은 참으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답니다. 하늘은 높았고 햇살은 깨끗했으며 박진사댁의 마당에는 웃음과 술 향기가 가득했지요. 비단 도포가 스치고 옥비녀가 반짝이며 세상 모든 복이 그 집에 모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칫집 한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한 채 한 사내는 숨을 삼키고 있었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코끝에는 지울 수 없는 냄새가 달라붙어 있었지요. 이상하구나. 박진사가 낮게 말했을 때 웃음은 멎었고 공기는 굳었으며 그 사내의 심장은 제 목소리를 낼 만큼 요동쳤답니다. 그 냄새는 피도 아니었고 술도 아니었지요. 땅속에서 올라온 냄새, 숨막힌 인생의 냄새였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칼이 번뜩였고 운수 좋던 하루는 돌이킬 수 없는 밤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사옵니다. 한양 도성 밑바닥 반쯤 땅에 묻힌 토굴로 말입니다. 야담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한양 도성의 담장은 높고 단단했으나 그 그늘은 유난히 깊었답니다. 햇빛은 기와 위에서만 반짝였고 그 아래로는 늘 눅눅한 어둠이 눌러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밟고 살면서도 내려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도성 변두리 하수 물길이 스며드는 땅 밑에는 반쯤 묻힌 토굴 하나가 있었답니다. 흙벽은 손만 대면 부스러졌고 천장은 낮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도 어려웠으며 바닥은 늘 축축해 발바닥으로 냉기가 기어올랐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먼저 들어왔고 사람이 나중에 밀려났습니다. 그곳이 김씨 가족 4식구의 집이었답니다. 아버지 김씨는 늘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과 토굴의 경계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눈에는 오래 묵은 체념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곧 풀릴 게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충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손을 놀렸고 늘 계산을 했으며 늘 다음을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토굴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고 가난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으나 돌아서면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지요. 그 한숨은 길었고 무거웠으며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아들 기우는 토굴 입구에 쪼그려 앉아 사람들의 발목만 보며 자랐습니다. 비단신, 가죽신,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신발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세상이 발밑으로 지나가는 기분을 느꼈지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았고 말도 제법 고르게 했으나 그 재주는 토굴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저 사람들 발에서 냄새 안 나? 기정이 낮게 물었을 때 기우는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냄새는 안 나지. 대신 우리는 난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렀으나 그 속에는 오래 눌린 자괴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지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무거웠으며 토굴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가 기우의 손에 들어왔지요. 친구의 손을 거쳐온 추천장이었습니다. 대감댁 아이의 글 공부를 맡길 훈장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버지 김씨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욕심이 스쳤습니다. 대감댁이라 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숨은 가쁘게 차올라 있었지요. 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집입니다.
기우는 말하며 스스로도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답니다.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사대부도 유생도 아니었지요. 추천장은 거짓이었고 신부는 허술했으며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굴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천천히 썩어가느니 거짓으로라도 문을 여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름을 바꿔. 기정의 말은 짧았으나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이름만 번듯하면 절반은 속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은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숨을 고르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지요. 자신이 입게 될 도포를 상상했고 자신이 쓰게 될 말씨를 연습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문을 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공포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토굴을 나섰습니다. 옷은 여전히 초라했으나 걸음걸이는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어깨는 덜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땅에서 조금 올라갔으며 가슴 속에는 가짜 이름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길은 그날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고 담장 너머의 세상은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 보였지요.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들키면 끝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댁의 대문은 크고 무거웠으며 닫혀 있을 때조차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답니다. 두꺼운 나무판에는 세월이 남긴 흠집이 가득했으나 그 흠집마저도 권세처럼 보였지요. 기우는 그 문 앞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으며 심장은 괜히 큰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지요. 김김모라 하였지요. 문지기가 무심히 물었을 때 기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아, 예. 김기우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으나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높았고 혀끝은 살짝 굳어 있었지요. 문은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기우에게는 마치 세상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토굴의 아들이 아니었고 가난을 등에 진 사내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대부 흉내를 내는 한 훈장일 뿐이었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정리는 깔끔했으며 발밑에 돌 하나조차 함부로 놓인 것이 없었답니다. 기우는 괜히 발걸음을 조심하게 되었고 괜히 말수를 줄이게 되었지요. 어디선가 은은한 향 냄새가 풍겨왔는데 그것은 토굴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 앞에서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잠시 흔들렸답니다. 박진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시선은 사람을 꿰뚫고 있었지요. 그를 좀 안다 하였느냐? 그가 물었을 때 기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하오나 아이 글 공부를 돕는 데에는 모자라지 않사옵니다. 그 말은 연습한 문장이었고 혀에 몇 번이나 굴려본 말이었으나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를 만났을 때 기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똑똑했으나 아직 어렸고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나이였지요. 기우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설명은 차분하게, 웃음은 적당히 섞어가며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췄지요. 그 모습은 놀랍게도 자연스러웠고 박진사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기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감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키지 않았고 묻지 않았으며 의심도 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평온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답니다. 그날 저녁 토굴로 돌아온 기우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어렸고 말투에는 이전보다 덜 주눅든 기색이 배어 있었지요. 됐어. 허술한 데는? 그 질문에 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그가 짧게 말했을 때 어머니 충숙의 손이 멈췄고 아버지 김 씨의 숨이 잠시 끊긴 듯 고요해졌답니다. 들어갔어. 그냥 됐어. 그 말은 기적처럼 들렸고 재앙처럼 무거웠지요. 기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답니다. 집은 어땠어? 넓었어. 사람은 많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몰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정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계산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녀는 머릿속에서 대감댁의 구조를 그렸고 사람들의 동선을 상상했으며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가늠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겠네. 며칠 뒤 기정은 다른 얼굴을 하고 대감댁 문 앞에 섰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태도는 당당했고 말씨는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서책을 가르칠 줄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짓말은 이미 진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고 누군가의 말이 그럴듯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요. 그렇게 기정은 아무런 소란 없이 기우보다 더 깊숙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토굴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웃음이 흘렀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삶은 하나의 규칙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들키면 끝. 그 단순한 문장이 이 가족의 숨을 하나로 묶어 조여오기 시작했답니다. 대감댁은 넓었습니다. 넓고 반듯하고 번듯했지요. 그러나 그 넓음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빈틈이 있었답니다. 사람은 많았으되 서로를 깊이 알지 못했고 하인은 분주했으되 누구 하나 크게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집은 겉으로는 단단했으나 속으로는 느슨했고 화려해 보였으나 실은 습관대로 굴러가는 큰 수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은 그런 집의 습관을 가장 먼저 읽어냈답니다. 기정은 대감댁 안에서 며칠을 버티며 말끝과 눈빛과 발걸음을 훔쳐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누가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지, 아침에 누가 먼저 움직이고 밤에 누가 마지막으로 남는지 그녀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요. 그 눈은 차가웠고 계산은 빨았으며 마음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댁 마당에서 마부가 꾸지람을 듣는 광경이 있었답니다. 마차를 대는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박 진사가 짧고 낮게 말했지요. 그리 멍청하게 대면 어찌하느냐. 그 말은 크지 않았으나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부는 고개를 숙였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손이 떨렸지요. 기우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 하나만 비면. 그러나 기우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은 자의 조심성이 있었고 거짓이 들통날까 두려운 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될 리가 없다는 오래된 체념이 뼛속에 남아 있었지요. 반면 기정은 달랐답니다. 그녀는 될 리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게 하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토굴, 네 식구는 눅눅한 공기 속에 둘러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술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안에서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기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부가 불안해. 그녀는 낮게 말했으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밀려나기 쉬워. 그 말끝에 기우가 마른 침을 삼켰고 어머니 충숙은 괜히 손을 비볐으며 아버지 김씨는 어깨를 움찔했답니다. 너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웃는 듯 말했으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기정이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아버지 운전 잘하시잖아. 그 대사는 단순했으나 그 뒤에 붙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기정은 표정이 담담했고 말투는 조용했으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서늘했지요. 아버지 김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열렸다 닫혔으며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답니다. 내가 마부가 된다고? 그가 겨우 내뱉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였고 두려움이 섞였으며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우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들키면 끝이야. 그 말에 어머니 충숙이 짧게 한숨을 쉬었고 기정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결심이 확정되는 소리였지요. 그러니까 기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들키지 않게 만들면 돼. 작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면 오히려 튀고 튀면 의심을 부르며 의심은 곧 끝으로 이어지지요. 기정은 작은 불씨를 찾고 작은 흔들림을 만들고 그 흔들림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 했습니다. 마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성실했으나 말투가 거칠었고 손이 빠르나 성미가 급했으며 무엇보다 박진사 앞에서는 늘 굳어버렸지요. 기정은 그 약한 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기정은 일부러 마당에서 마부와 마주쳤습니다. 마부님. 그녀가 공손하게 부르자 마부가 고개를 들었고 순간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 공손함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뭐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으나 눈은 기정을 훑고 있었습니다. 기정은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말을 이어갔지요. 대감마님께서 마차 타실 때 멀미를 좀 하신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내가 어찌해. 그 대사 뒤로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피어올랐고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였으며 주변 공기는 괜히 거칠어졌지요. 기정은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요즘 대감마님 마부님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 하시더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부의 얼굴이 굳었고 눈동자가 날카롭게 변했으며 숨이 잠시 걸렸답니다. 누가 그랬다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정은 고개를 숙이며 마치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말했지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라고요. 대사는 걱정이었으나 지문 속 공기는 독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착했으며 그 착함이 오히려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그날 이후 마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손이 떨리고 떨리는 손은 실수를 만들며 실수는 꾸지람을 부르지요. 박진사는 사소한 것에도 날카로웠고 날카로운 사람은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박진사 댁의 마차가 어느 손님을 맞으러 나가야 했는데 마부는 아침부터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땀이 났고 눈이 초조했으며 손이 자꾸 허공을 더듬었지요. 마차를 대는 순간 바퀴가 돌에 걸려 덜컥 소리가 났고 그 소리 하나가 박진사의 귀를 찔렀답니다. 또 이 꼴이냐?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부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사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다른 자를 쓰겠다. 그 다른 자가 누구냐고요? 그날 마당 한켠에 우연히 서 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기우가 불러온, 아니 기정이 판을 깔아둔 사내. 바로 아버지 김 씨였지요. 아버지 김 씨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눈은 흔들렸고 손은 땀에 젖었으며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침착한 얼굴을 만들고 애써 어깨를 펴고 애써 세상 물정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박진사가 그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마차를 몰 줄 아느냐? 아버지 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고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옵니다. 그 대사 뒤로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스쳤고 목소리에는 떨림을 억눌러 넣었으며 마당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답니다. 마차는 움직였습니다. 바퀴는 부드럽게 굴렀고 말은 안정적으로 걸었으며 마차 안은 흔들림이 덜했지요. 박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칭찬일 수도 관찰일 수도 결정일 수도 있지요. 김 씨는 그 침묵이 무서웠고 동시에 달콤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김 씨는 대감댁의 마부 자리에 발을 걸쳤습니다. 발을 걸쳤다는 말은 아직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 자리에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칼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냄새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부 하나가 들어갔다면 이제 다음은 부엌이었습니다. 대감댁 부엌에는 참모가 있었고 참모는 집안의 속살을 쥔 사람이었답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음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참모는 대감댁의 혈관 같은 존재였지요. 그 자리에 충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를 밀어내는 일은 마부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마부는 실수 하나로도 쫓겨났지만 참모는 오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믿음이 쌓였고 손맛이 익었으며 주인마님의 습관까지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정은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겨누는 칼이었지요. 어느 날 기정은 주인마님 곁에서 바느질감과 옷감을 다루는 이야기를 듣다가 무심한 듯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요즘은 반상도 어지러워서요. 집안일 하는 이들 중에도 수상한 자들이 많다 하더이다. 그 말은 그저 세상 이야기 같았으나 주인마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수상한 자? 목소리는 낮았으나 관심이 담겨 있었지요. 기정은 그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밖에서 돌아다니며 남의 물건을 슬쩍 한다든지 집안 내밀한 곳을 들여다본다든지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마치 입에 담기조차 조심스러운 것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그 지문에는 조심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으며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주인마님은 그날부터 부엌을 자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맡기고 넘기던 일들을 괜히 확인하고 괜히 묻고 괜히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부엌의 참모는 그런 시선을 견디며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날이 선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고 거친 말은 눈밖에 나며 눈밖에 난 사람은 작은 흠에도 크게 보이게 마련이지요. 기정은 그 틈을 비집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은근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요. 마침내 기정이 소개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아는 참모가 하나 있사온데요. 기정이 주인마님께 말했을 때 목소리는 공손했고 표정은 밝았으며 그 밝음이 오히려 믿음을 불러왔답니다. 손이 야무지고 입이 무겁고 무엇보다 예법을 압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강했지요. 대감댁이 원하는 것은 요리만이 아니라 품격이었으니까요. 그 소개된 참모가 다름 아닌 어머니 충숙이었습니다. 충숙은 대감댁 부엌에 들어서며 잠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답니다. 부엌은 넓었고 불은 뜨거웠으며 그 뜨거움 속에서도 질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떨렸고 손은 분주했으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아이고, 이리 정갈한 부엌은 처음이옵니다. 충숙이 낮게 말하며 웃었을 때 그 웃음 뒤에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굽히고 공손히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지요. 손놀림은 빠르고 동선은 깔끔하며 말끝은 정중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난의 흔적을 잠시 지우는 가면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토굴의 네 식구는 어느새 대감댁 한복판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아이 곁에 앉았고 기정은 집안의 말기를 잡았으며 아버지는 마당을 굴렸고 어머니는 부엌을 쥐었지요. 그러나 그때부터였답니다. 이 가족의 삶이 진짜로 위험해진 것은 이제는 단 한 사람의 거짓이 아니라 네 사람의 거짓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었으니까요. 한 명만 삐끗해도 나머지 셋은 함께 끌려 내려갔지요. 그 거짓은 따뜻한 이불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 끝에는 언제나 한 문장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박진사댁이 비는 날은 흔치 않았답니다. 큰 댁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고 마당은 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으며 부엌은 늘 불기운으로 뜨거웠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진사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곽 별장으로 놀러 간다 하였고 하인들은 필요한 인원만 남겨두고 대부분 따라 나섰지요. 대감댁이 텅 비는 일이라니요. 그것은 마치 큰 산이 하루아침에 비켜서는 것처럼 하늘이 잠시 멎는 것처럼 세상이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기우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으면서도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기정은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반짝였고 아버지 김씨는 괜히 헛기침을 했으며 어머니 충숙은 괜히 사고치지 말자는 말을 삼킨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오늘 밤은 조심하자. 기우가 낮게 말했을 때 그 말은 경고였으나 기도 같았지요. 기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지. 그 대사는 순한 약속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기회를 보고 있었지요. 해가 기울고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박진사 댁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은 낮게 울었으며 큰 집 특유의 넓은 침묵이 방마다 깔렸지요. 집이 조용하니 사람의 숨소리마저 커 보였답니다. 이렇게 큰데 사람이 없으니 더 무섭다. 아버지 김씨가 중얼거리자 어머니 충숙이 곧장 쏘아붙였습니다. 무서우면 입 다무세요. 그 말은 매서웠으나 그 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잔뜩 스며 있었지요. 충숙은 겉으로는 강했으나 속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귀는 작은 소리에도 곤두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조심했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조금 덜어 먹는 것조차 마치 큰 죄를 짓는 듯 눈치를 보았지요.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했습니다. 한 번 안전하다고 느끼면 두 번은 대담해지고 세 번은 당연해지며 네 번이면 욕심이 얼굴을 내미는 법이지요. 기정이 먼저 장독대 옆에서 술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대감댁 술이래. 그녀가 낮게 속삭였을 때 기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쳤어? 냄새라도 남으면. 남는 건 원래 우리 쪽이지.
기정이 말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은 가볍고 얄밉고 묘하게 서늘했답니다. 그녀는 술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덧붙였지요. 오늘 하루쯤은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식구의 마음을 풀어 헤쳤습니다. 사람답게라는 말은 토굴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었으니까요. 조심조심 마루에 상을 펼쳤습니다. 반찬은 남의 것이었고 술도 남의 것이었으며 집도 남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마루는 따뜻했고 방은 넓었으며 바람은 향기롭게 드나들었지요. 아버지 김 씨는 마루에 털썩 앉더니 처음으로 허리를 쭉 폈습니다. 야, 여기가 사람 사는 데구나. 그가 감탄하듯 말했을 때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번졌고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설움이 묻어나왔답니다. 기우는 술잔을 들었다가도 자꾸만 주위를 살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반응했고 바깥 기척이 들리는 듯하면 숨이 멎었지요. 그러나 기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감댁 소파처럼 폭신한 방석에 기대어 앉아 마치 오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다리를 꼬았습니다. 야, 기우야. 기정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너 말투 좀 더 고상하게 해봐. 그 대사 뒤로 그녀는 눈썹을 올리고 입꼬리를 비틀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방 안 공기는 순간 가벼워졌고 기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아니, 이런 데서까지 그러냐. 이런 데서가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지. 기정이 낮게 말하자 그 말끝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장난 같았으나 그 속에는 욕망이 고여 있었지요. 이 집은 잠깐이 아니라 계속이어야 한다는 욕망 말입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돌자 내 식구의 몸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목소리가 커졌고 어머니 충숙은 잔소리가 줄었으며 기우는 웃음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그때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주인 흉내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기정은 안채 깊숙한 곳, 박진사 내외가 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단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향로의 잔향이 은은히 남아 있었으며 방 안은 조용히 따뜻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이불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 인생이야? 그 대사 뒤로 그녀의 눈은 잠시 흔들렸고 숨은 길게 새어나왔으며 표정에는 알 수 없는 허기가 번졌답니다. 아버지 김 씨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손을 뒤로 모았습니다. 마치 대감이라도 된 듯, 마치 이 집을 오래 굴려온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면. 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눈빛은 멀어졌으며 그 속에는 오래된 굴욕이 떠올랐지요. 기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웃음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난다는 예감이 점점 커졌지요.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넓은 집이 주는 안락함이 토굴에서 평생 겪지 못한 봄날처럼 달콤했으니까요. 어머니 충숙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오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 말은 분명 경고였으나 그녀의 손놀림도 어딘가 들떠 있었답니다. 과일은 빛났고 접시는 깨끗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잠깐이나마 우리가 여기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 스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졌습니다. 바깥은 고요했고 안은 따뜻했으며 내 식구의 웃음은 점점 커졌지요. 그때 기우가 문득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비 올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비는 늘 불길했지요. 토굴에는 물이 차고 냄새가 올라오며
삶이 눅눅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대감대기였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차지 않는 곳, 비가 와도 바닥이 마르며 비가 와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곳이지요. 그 대비가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기정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맞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비 와도 여기선 괜찮아. 그 대사 뒤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비틀며 어딘가 승리감 섞인 표정을 지었지요. 그 말이, 그 순간이 그들의 욕심을 더 부풀렸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아니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낮은 소리가 났지요. 쿵도 아니고 탁도 아닌 마치 오래 닫힌 무늬 속에서 한 번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답니다. 기우가 잔을 든 채 굳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웃음을 멈췄고 어머니 충숙은 칼을 내려놓았으며 기정은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지요. 방금 뭐였어? 기우가 속삭였을 때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답니다. 그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집의 아래쪽,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그늘이 가장 깊은 방향에서 말이지요. 기정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뭔가 살아. 그 대사 뒤로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고 눈동자는 반짝였으며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서늘해졌답니다. 대감댁은 넓었습니다. 넓어서 좋았지요. 그런데 넓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그저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숨길 것이 많아서 큰 집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래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았답니다. 작고 낮고 애써 모른 척하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희미했지요. 그러나 한번 귀에 꽂힌 소리는 자꾸만 커졌고 커진 소리는 끝내 마음을 파고들었으며 마음을 파고든 소리는 사람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기우는 잔을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커졌으며 목구멍이 바짝 말랐지요. 아무것도 아니겠지, 쥐 같은 거겠지. 그가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으나 그 말끝은 허공에서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기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겁을 내면서도 움직였고 불안해하면서도 계산했으며 소름이 돋으면서도 눈을 빛냈지요. 쥐가 저런 소리를 내. 그녀가 낮게 되묻자 그 대사 뒤로 방 안의 공기가 더 서늘해졌답니다. 기정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썹은 미세하게 치켜올라 있었으며 귀는 소리의 방향을 끝까지 쫓고 있었지요. 아버지 김 씨는 마루 끝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인 흉내를 내던 어깨가 한순간에 꺾였고 커졌던 목소리가 쏙 들어갔으며 얼굴에는 아, 이게 그 끝인가 하는 공포가 번졌지요. 어머니 충숙은 부엌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는 척했으나 그 손끝이 얼어붙어 물방울조차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가보자. 기정이 말했습니다. 기우가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쳤어? 거기 뭐가 있으면 어떡해. 그 말이 튀어나오자 기정은 기우를 빤히 쳐다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지요. 거기 뭐가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그게 더 위험해. 그 대사 뒤로 기정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방 안은 숨소리만 남을 만큼 고요해졌답니다. 그들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감댁의 계단은 넓고 반듯했으나 그날만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느껴졌지요. 등불을 들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위쪽 공기는 향이 있었고 따뜻했으며 사람의 기척이 남아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눅눅해지고 차가워지며
오래 묵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목구멍에 들러붙었답니다. 이 냄새. 충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대사 뒤로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코끝을 움찔했으며 기억 속 어떤 풍경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토굴의 냄새와 닮아 있었고 땅속의 냄새와 섞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이 오래 숨은 냄새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 어떤 지하 소리보다도 더 무서웠지요. 집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려는 소리.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필 이 밤에 이 시간에 찾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운은 얼어붙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눈은 문 쪽으로 고정되었답니다. 다시 똑똑.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계십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그 안에 묘한 힘이 있었고 정중했으나 어딘가 절박했으며 낮았으나 똑바로 박혔답니다. 기정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나가요. 평소처럼. 그녀가 낮게 말했을 때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손짓은 급했지요. 아버지 김 씨는 마치 줄에 끌려가듯 마당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으나 손이 떨렸고 헛기침을 했으나 목이 잠겼으며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으나 입꼬리가 굳어버렸답니다. 대문을 조금 열자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으나 등줄기가 고닫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눈빛이 살아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랜 세월에 굳은 결심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녀는 한눈에 봐도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하인처럼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집을 아는 사람,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기운이 풍겼지요. 누구시오? 아버지 김 씨가 되도록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 대사 뒤로 그는 억지로 미소를 띄었으나 눈은 흔들렸고 손은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지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국 씨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 충숙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국씨, 전임 참모. 충숙이 들어오기 전 부엌을 쥐고 있던 그 사람 말이지요. 국씨는 문틈 사이로 안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들릴 말씀만 드리고 가려 합니다. 그 대사 뒤로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안 공기를 맡는 듯 코끝을 움직였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표정을 지었지요. 마치 이 집이 지금 누구 손에 넘어갔는지를 냄새로라도 알아내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종처럼 울렸지요. 주인 댁은 안 계시오. 그가 둘러댔습니다. 국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지요. 그녀의 대사는 공손했으나 그 뒤로 붙는 지문은 서늘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문턱을 넘기 전부터 이미 안을 다 아는 사람처럼 태어냈지요. 그래도 잠깐만요. 국 씨가 말하며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제가 여기 두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충숙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기정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기정의 속삭임은 차갑고 빠르고 단호했지요. 그 잡아당김 하나에 충숙의 숨이 끊기는 듯 멎었습니다. 국 씨는 문을 더 열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요. 지하로 내려가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도끼처럼 공기를 찍어내려 버렸답니다. 기우의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하? 이 집에 지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지요.
아래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내려가던 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국 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아를 말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원래부터 자기 방인 것처럼, 자기 살림인 것처럼 말이지요. 아버지 김 씨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아라니 무슨 말씀을. 국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모르시는군요. 그녀는 미소를 띄었으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으나 눈은 웃지 않았고 말투는 공손했으나 속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요. 그럼 더더욱 제가 내려가야겠네요. 그 순간 기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 씨 맞지요? 기정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웃음이었고 손님을 맞는 웃음이었으며 동시에 상대를 재는 웃음이었답니다. 아이고, 어쩐 일로 이렇게 늦은 밤에 오셨습니까? 그 대사 뒤로 기정은 머리를 살짝 숙이며 예법을 지켰고 눈은 국 씨의 표정 변화를 낱낱이 훑고 있었지요. 국 씨는 기정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짧지 않았고 가볍지 않았으며 친절하지도 않았답니다. 마치 넌 누구냐라고 묻는 대신 너는 이 집에서 어느 냄새를 풍기느냐를 재는 눈이었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보네요. 국 씨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임 참모가 왜 나갔는지는 아십니까? 그 질문이 독처럼 번졌습니다. 대답 하나만 잘못해도 거짓이 꿰어 맞춰질 것 같았지요. 기정은 잠시 웃더니 되레 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국 씨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그 대사 뒤로 기정의 미소는 여전했으나 눈은 차가웠고 말끝은 부드러웠으나 목은 단단히 세워져 있었지요. 국 씨는 그제야 아주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밥을 내려드리러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내려드린다니 누구에게요? 충숙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국 씨는 충숙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지요. 아래에 계신 분께요. 그 대사 뒤로 국 씨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며 마치 오래된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살짝 떨었답니다. 그 순간 집 아래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리였지요. 기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기정은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갔고 충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아버지 김 씨는 무릎이 살짝 꺾일 뻔했답니다. 국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 덕에 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으며 손은 보따리를 꼭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분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기정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왜요? 국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말했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의 규칙과도 같은 문장을 더 잔혹하게 바꾸어 놓았지요. 김 씨 가족에게 들키면 끝이 삶의 끝이라면 그 지하의 사람에게 들키면 끝은 정말로 숨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국 씨는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동선을 기억하듯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고 마치 자기 집을 걷듯 복도를 지나쳤으며 마침내 벽장처럼 보이는 문 앞에 멈췄지요. 거깁니다. 국 씨가 말했을 때 그 대사 뒤로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으며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기정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저 문 뭐예요? 국 씨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댁 아래. 그리고 덧붙였지요. 숨은 사람들.
그 손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눅눅한 바람이 먼저 새어나왔고 곰팡이 냄새가 먼저 달라붙었으며 어딘가에서 사람의 신음 같은 숨소리가 먼저 기어나왔답니다. 문이 열리자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로는 잔칫집의 따뜻한 공기, 아래로는 땅속의 차가운 숨결. 그 경계에 서 있는 김씨 가족의 얼굴은 순식간에 삶과 죽음 사이에 걸린 사람들처럼 굳어버렸지요. 내려가지 마. 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국씨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대사 뒤로 기우의 손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으며 마음은 이제 정말 끝이다 하고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국씨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으나 명령 같았고 경고였으나 기도 같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였고 사람의 숨결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눈이었답니다. 그 눈은 빛을 보자마자 반짝였고 반짝이면서도 굶주려 있었으며 굶주리면서도 기괴하게 기뻐 보였지요.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못했답니다. 이 집의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으므려. 같은 땅속의 사람들, 먼저 들킨 쪽이 지는 밤. 지하의 공기는 차가웠고 축축했으며 사람의 체온을 서서히 빼앗고 있었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괜히 더 크게 뛰었으며 귀에는 자기 숨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그 어둠 속에서 김씨 가족은 마침내 자기들과 닮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되 사람답게 살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눈은 빛을 탐하듯 반짝이고 있었지요. 옷은 낡아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자세는 웅크린 채 굳어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오래된 습기와 굶주림의 냄새가 배어 나왔답니다. 그의 뒤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어둠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손놀림은 빠르며 표정은 담담했지요. 이 지하가 그녀의 삶이었고 이 삶이 그녀의 선택이었답니다. 보셨지요? 국씨가 낮게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으며 눈빛에는 이상한 자부심마저 스쳐 지나갔지요. 이 집 아래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기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술은 굳었으며 손끝에서는 감각이 사라져갔지요. 그저 생각나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들키면 끝이구나. 그 지하의 사내가 기우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으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위에서 사람들이 웃더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 대사 뒤로 침이 끊어질 듯 이어졌고 숨은 거칠게 섞여 나왔으며 공기는 더 무거워졌답니다. 아버지 김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어깨를 움츠렸으며 본능적으로 출구 쪽을 힐끗 바라보았지요. 이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보았고 본 순간부터 공범이 되었지요. 국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으나 지문 속에는 긴 세월이 눌어 있었지요. 비를 피했고 눈을 피했고 세상을 피했지요. 그 말 끝에 그녀는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익숙했고 보호하듯 단단했으며 삶을 함께 버텨온 사람의 손길이었답니다. 기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계실 생각이신가요? 그 대사는 공손했으나
그 속에는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정의 눈빛은 계산하고 있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으며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경우를 그려내고 있었지요. 국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으나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연대감은 사라지고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 지하는 하나였고 숨을 쉴 수 있는 비밀도 하나뿐이었답니다. 기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얼굴은 상기되었으며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지요. 국씨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사시면 됩니다. 그 대사 뒤로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말투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으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듯 했답니다. 그 순간 기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산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숨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기정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계산의 끝에는 언제나 한 문장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먼저 들키는 쪽이 진다. 그럼 기정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비밀로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 말 뒤로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눈은 국씨를 똑바로 마주했으며 미소는 아주 얇게 걸려 있었지요. 국씨는 그 미소를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신들과 닮았으나 동시에 자신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건 국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위쪽에서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콰르르 비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물은 배수로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지하의 공기는 순식간에 더 눅눅해졌고 바닥에는 물기가 번졌으며 사람들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답니다. 비 온다. 아버지 김씨가 중얼거렸을 때 그 말은 단순한 날씨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토굴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공포의 신호였지요. 그때 지하의 사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고 갈라졌으며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답니다. 비 오면 위에서 더 시끄러워. 그 대사 뒤로 그는 혀로 입술을 훑쳤고 눈은 위쪽을 향해 번뜩였으며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요. 그 웃음이 기우의 마지막 인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을 때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가 어렸으며 손은 허공을 휘저었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냥 조용히 숨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국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가 섞였고 어깨는 굳게 세워졌으며 손은 본능적으로 산의 앞으로 가 있었습니다. 기정은 그 둘 사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한쪽만 살아야겠네요. 그 말은 너무도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고 얼굴에는 결심만 있었으며 지하의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갔지요.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국씨가 먼저 달려들었고 기정이 비명을 질렀으며 기우가 말리려다 밀쳐졌고 아버지 김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지하의 사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충숙은 비명을 삼킨 채 칼을 움켜쥐었지요. 몸과 몸이 부딪혔고 숨과 숨이 엉켰으며 어둠 속에서 누가 누구를 치는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답니다. 국씨의 손이 기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기정은 이를 악물고 국씨의 팔을 꺾었으며
지하의 사내는 기우를 벽으로 밀쳐 숨을 막았지요. 나요. 나. 충숙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살아야 해. 기정의 외침이 지하를 울렸으며 아버지 김 씨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헛손질을 했답니다. 그 싸움에는 정의도 선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누가 먼저 들키느냐, 그리고 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만이 있었지요. 마침내 기정이 국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국씨는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지하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기우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고 사내는 벽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숨이 가빴고 몸은 떨렸으며 공기는 피냄새와 땀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멎은 듯 서 있었고 빗소리만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었지요. 기정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 뒤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떨어지지 않았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마음은 이미 한 선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에서 벌어진 싸움은 끝났으나 그 싸움이 남긴 것은 평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위쪽 세상을 향해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쓸어갈 때 토굴은 다시 입을 열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처럼 떨어지더니 이내 선이 되었고 곧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져 내렸지요. 기와를 때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배수로는 금세 넘쳐 흘렀으며 한양의 길들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답니다. 대감대가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바닥은 마르며 사람의 발걸음은 질서를 잃지 않았지요. 그러나 김씨 가족의 마음속은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가야 해. 기우가 낮게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답니다. 지금 나가면 비 맞고 죽어. 아버지 김 씨가 반사적으로 내뱉었으나 그 말에는 힘이 없었지요.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어도 끝이라는 사실을요. 기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대감댁 마루를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미련도 아쉬움도 분노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손에 닿았던 삶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사람의 눈이었답니다. 어머니 충숙은 짐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챙길 것이 없었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젖은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눈가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비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찬물이 뺨을 때렸고 옷자락을 적셨으며 숨을 들이마실 틈조차 주지 않았지요. 바람은 매서웠고 어둠은 짙었으며 세상은 마치 그들을 밀어내기라도 하듯 사납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니, 걸린다기보다 떠밀리듯 움직였지요. 신발 속에는 물이 찼고 바지는 무릎까지 젖었으며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그러나 누구도 멈추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한양의 골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몰려들었고 장사꾼들의 물건은 떠내려갔으며 사람들은 욕설과 비명을 섞어가며 뛰어다녔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높은 담안의 집들은 여전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그 안의 사람들은 이 비가 누구를 삼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답니다. 기우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기선 비가 와도 괜찮아. 그가 중얼거렸을 때 그 말에는 분노와 좌절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기정이 대꾸했습니다. 원래 그래. 그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냉소가 단단히 박혀 있었답니다. 마침내 그들은 토굴 앞에 섰습니다. 아니, 토굴이 있어야 할 자리 앞에 섰다고 해야 옳겠지요. 그곳은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허리춤까지 차 있었고 흙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안쪽에서는 검은 물이 소용돌이 치듯 들끓고 있었답니다. 토굴은 입을 벌린 채 마치 돌아왔구나 하고 그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충숙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그녀가 작게 말했으나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커졌으며 손은 허공을 붙잡듯 떨렸답니다. 여긴 집이었잖아. 아버지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물에 잠긴 토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지요.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안쪽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기우는 물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가 차가운 감각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안 돼. 그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으며 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요. 여긴 못 들어가.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었지요. 기정은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치마를 적시고 허벅지를 감싸고 몸을 끌어당겼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들어와. 기정이 돌아서서 말했을 때 그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여기 말고 우릴 받아줄 데 없어. 결국 네 식구는 토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토굴에 잠겼다고 해야 했지요. 물은 빠지지 않았고 냄새는 더 심해졌으며 숨쉬기조차 어려웠답니다. 가구라 부를 것도 없는 살림은 물에 떠다녔고 그 위로 더러운 거품이 일어났지요. 그 광경 앞에서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우는 벽에 기대 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린 뭘 한 거지? 그의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기정은 물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잖아. 그 대사 뒤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다시 여기야. 아버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컸고 갈라졌으며 토굴 안에 울려 퍼졌지요. 저 위에서 비 한 방울 안 맞고 사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항상 이 꼴이냐? 그 외침은 토굴의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고 되돌아온 소리는 더 처절하게 들렸답니다. 충숙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젖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으며 따뜻함보다 절망이 먼저 전해졌지요. 비는 그날 밤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굴의 물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네 식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지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고 올라갈 길도 막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밤 기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으나 아주 단단했던 무엇이 깨지는 소리였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였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집도 희망도 잠깐 맛보았던 꿈도요. 그러나 그 비가 남긴 것은 하나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씻은 듯 맑아졌으며 도성 안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지요. 어제의 침수와 절망은 낮은 곳에만 남겨진 채 높은 곳의 삶은 언제나처럼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사댁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마당에는 새로 씻어낸 듯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기와 위의 물방울은 반짝이며 증발해 갔으며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잔칫날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박진사 집안의 경사로운 날, 먼 친척과 유력한 인사들이 모이는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우는 아이의 글 공부를 마치고 마루를 내려오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옷은 번듯했으며 말소리는 여유로웠지요. 그 모든 것이 며칠 전 빗속에서 허덕이던 자기 가족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우야. 기정이 다가와 낮게 불렀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눌러 담은 차분함이 깔려 있었답니다. 오늘 조심해야 해. 그 말 뒤로 그녀의 눈은 마당을 훑고 있었고 귀는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곤두서 있었지요.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은 이미 조심의 단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토굴에서 물에 잠긴 살림, 젖은 이불, 떠내려간 물건들, 그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대감댁의 밝음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느껴졌답니다.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어머니 충숙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지요. 땀은 맺혔고 숨은 가빴으며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음식은 하나같이 정갈했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충숙이 낮게 말했을 때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그 대사 뒤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고 부엌의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해졌지요. 아버지 김 씨는 마부 복장을 하고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마차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줄이며 최대한 존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불안은 집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의 공기는 조용하지 않았지요. 국 씨와 그 사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싸움 이후 그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김 씨 가족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답니다. 오늘 사람이 많아. 지하의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갈라져 있었으며 햇빛에 대한 갈증이 배어 있었지요. 웃는 소리가 위에서 내려와 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정리하며 손으로 쌀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 손놀림은 차분했으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해야 해. 그녀가 겨우 내뱉었을 때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계단 쪽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침을 삼켰지요. 햇빛을 한 번만 밟아보고 싶어. 그 대사 뒤로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빛을 띄었고 손은 문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위에서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과 장구 소리가 울렸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그 냄새는 지하까지 스며들었고 굶주린 자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기정은 그 냄새가 불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문 다시 확인했어? 그녀가 기우에게 물었을 때 목소리는 낮았으나 급했지요. 응.
잠가놨어. 기우가 대답했으나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으나 잔칫집의 흥겨운 소리 사이로 묘하게 튀어올랐지요. 기정의 눈이 번쩍 뜨였고 기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기우가 중얼거렸을 때 이미 늦었답니다. 지하의 문이 안쪽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국씨가 사내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금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국씨를 뿌리치고 온몸으로 문을 밀어 올렸지요. 그 얼굴에는 굶주림과 분노, 그리고 이해받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으며 동시에 잔혹했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는 너무도 강한 빛이었지요. 사내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왔고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마당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 뭐야? 그 한마디에 시선이 하나둘 모였고 웃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지요. 기우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묻혔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고 있었답니다. 사내는 햇빛 아래 서서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길었고 떨렸으며 마치 세상을 처음 맡아보는 사람처럼 간절했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공포였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정상적이지 않았답니다. 누구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국씨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으나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작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손은 사내를 감싸려 했으나 이미 시선은 그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그 소란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고 눈은 날카롭게 빛났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 대사 뒤로 잔칫집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는 박진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괴했고 부자연스러웠으며 모두의 등을 서늘하게 했지요. 여기 참 좋네요. 그의 말은 어눌했으나 감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잔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비명을 삼켰으며 누군가는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은 가난이었고 숨겨진 삶이었으며 이 집이 감춰온 가장 추한 그림자였습니다. 기정은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났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고 가슴은 쿵 내려앉았지요. 기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어머니 충숙은 부엌에서 칼을 떨어뜨렸으며 아버지 김씨는 말 고삐를 쥔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답니다. 햇빛은 공평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서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마당의 공기는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과 음악이 가득하던 공간은 이제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물러섰고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으나 그 따뜻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빛을 받은 얼굴은 더 초라해 보였고 초라함은 곧 공포로 변했으며 그 공포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핥히었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은 거칠고 길었으며 마치 세상을 다시 붙잡으려는 몸부림 같았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속삭였고 사람 맞아?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지요. 그 말들은 작았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사내의 귓뿐 아니라 김씨 가족의 가슴에도 그대로 꽂혔답니다. 박진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면이 무너지는 분노와 집안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당혹이 동시에 얹혀 있었지요. 누가 이자를 드렸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고 그 낮음이 오히려 주변을 짓눌렀답니다. 국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 뒤로 그녀의 어깨는 크게 흔들렸고 손은 사내를 감싸려 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이분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코를 가볍게 막듯이 움직였고 얼굴을 찌푸렸으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답니다. 이 냄새는 또 뭐냐? 그 한마디가 공기보다 먼저 퍼져나갔지요. 냄새.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고 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의식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아래에서 올라온 냄새, 가난의 냄새, 숨겨놓았던 것의 냄새. 그 냄새는 사내에게서만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가족에게서도 국씨에게서도 그날 비를 맞고 토구를 헤집고 나온 모든 사람에게서 은근히 배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냄새는 늘 그렇듯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덮어 씌워졌답니다. 기우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내를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곧 자기들을 향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 이상해.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속삭임이 커졌고 시선은 점점 모여들었으며 기우의 심장은 제 속도를 잃고 날뛰기 시작했답니다. 사내는 박진사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면 안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으나 발음은 어눌했고 말끝은 흐려졌지요. 그 대사 뒤로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마치 도움을 청하는 아이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다가오는 순간 박진사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저리 물러서라. 그의 말은 짧았고 단호했으며 여지란 없었지요. 당장 끌어내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사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당혹이 스쳤으며 곧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을 채웠답니다. 왜요? 그의 질문은 너무 순해서 오히려 더 비참했지요. 그때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냄새가 나잖아. 그 말은 작았으나 기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우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에 잠긴 토굴, 떠내려간 살림, 젖은 이불,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는 현실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의 가슴은 조여왔고 숨은 막혔으며 눈앞이 하얘졌답니다. 그만하세요. 기우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 있었지요. 박진사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그 말 뒤로 박진사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떠올랐고 기우의 몸은 작아지는 듯 느껴졌답니다. 사람입니다. 기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정의의 외침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지요.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과 절박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면 뭐 하느냐. 그가 말하며 다시 코를 막았을 때 그 동작은 무심했고 습관적이었으며 너무도 자연스러웠답니다. 이런 자를 집 안에 두고 어찌 잔치를 치르겠느냐. 그 순간
기우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끝에 마당 한쪽에 놓인 칼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쓰던 칼이었지요. 어머니 충숙이 떨어뜨린 채 그대로 놓여있던 날이 번들거리는 칼 말입니다. 기우는 자신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박자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손은 이미 칼자루를 쥐고 있었지요. 심장은 귀 옆에서 요란하게 뛰었고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답니다. 기우야. 기정의 외침이 들렸으나 그 소리는 너무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희미했지요. 박 진사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기우는 본능처럼 팔을 휘둘렀습니다. 번뜩 칼이 빛을 가르며 움직였고 다음 순간 따뜻한 것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뒤로 넘어졌으며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박 진사는 말끝을 잇지 못한 채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도포에는 피가 번졌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굳어 있었답니다. 햇빛은 여전히 그 위에 내려앉고 있었고 그 빛이 피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기우는 그 자리에 서서 칼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커졌으며 입은 열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니 충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아버지 김씨는 고삐를 놓친 채 주저앉았으며 기정은 입을 막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답니다. 사내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인지 광기인지 알 수 없었고 곧 웃음은 신음으로 바뀌어 그의 목에서 흘러나왔지요. 이제 다 똑같아졌네. 그의 말은 중얼거림이었으나 그날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찔러내고 있었습니다. 잔칫날의 마당은 피로 물들었고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으며 운수 좋던 하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칼을 든 채 서 있는 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피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엉켜 있었지요. 잔칫집은 더 이상 잔칫집이 아니었고 대감댁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답니다. 기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칼은 손에서 떨어졌고 손은 허공에 남아 있었으며 눈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리고 있었답니다. 기우야. 어머니 충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을 때 그제야 기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고 그 얼굴에 스친 감정은 공포도 분노도 아닌 깊은 허무였지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은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서지도 않았으며 그저 한 발짝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으며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커졌고 누군가는 관아를 부르러 뛰어갔으며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며 마당을 헤집고 다녔지요. 그 혼란 속에서 김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도 그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를 막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밀려나는데 익숙했으니까요.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집 안쪽을 향했습니다. 그 길은 익숙했고 어둠은 낯설지 않았으며 그가 향하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지하실의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의 소란 속에서 다치지 못한 채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김 씨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들렸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리는 멀어졌으며 공기는 차갑게 그를 감싸 안았지요. 그곳에는 국 씨와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 있었으며 국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김 씨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위에서는 국 씨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났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지요. 사내는 잠시 김 씨를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담담했고 체념이 배어 있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결말을 확인하는 듯 했답니다. 김 씨는 계단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고 숨은 길게 새어나왔으며 눈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는 아주 오래 내려가 있었습니다. 국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들키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 뒤로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으며 이 지하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요.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소. 그가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저 위에는 내 자리가 없소. 그 순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소리, 누군가의 고함,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관아의 기척이었지요. 국 씨와 사내의 얼굴이 굳었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문을 닫읍시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으며 그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답니다. 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김 씨에게는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위쪽의 소음은 희미해졌고 지하에는 다시 눅눅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상은 조금씩 잔칫날의 일을 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야기는 왜곡되었으며 책임은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 가장 약한 곳에 내려앉았지요. 기우는 관아로 끌려갔고 기정과 충숙은 그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삶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흐르고 있었답니다. 기우는 철창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은 크지 않았고 들리지 않게 삼켰으며 온몸이 떨릴 만큼 깊었지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부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기우는 풀려났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으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왔고 예전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올려다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우는 토굴 근처를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듯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 빛은 아주 작았고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는 말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이 빛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이후
기우는 매일 밤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세기로 깜빡였으며 마치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 빛을 볼 때마다 기우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팠고 동시에 무언가가 굳게 다져졌지요. 기다리세요. 기우는 아무도 없는 밤하늘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대사 뒤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깃들었답니다. 언젠가는 빛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기도였으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 다른 어둠을 지나야만 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댁 아래 들키면 끝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잊히면 끝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발밑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답니다.